다음은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은 피플. 네, 오늘 저희가 3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 제가 이번엔 사진 기사로 좀 준비를 했는데 같이 좀 볼까요?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재명 대표죠. 근데 보니까 여기 좀 뭔가 상가집 같은 분위기인데 맞습니다. 박종철 열사의 어머님이시죠. 지금 정차순 여사가 지난 17일 날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들 이제 뭐 정재계 인사들이 다들 조문하러 왔는데 이 빈소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만난 거예요. 네. 악수하면서 눈을 마주치죠. 여기 사진도 좀 같이 볼까요? 네. 네, 여기 사진을 좀 같이 보면 분명히 이준석 대표도 바라봤고요. 이재명 대표도 바라봤습니다. 보긴 보는데 악수도 했는데 느낌이 뭐 그렇게 이게 반가운 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묘한 분위기가 좀 납니다. 윤영걸 대표님. 요 분위기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반대 입장에 있다는 거는 뭐 서로 같은데 네. 또 차기로 봐서는 또 경쟁자일 수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로 봐서는 더 좀 고마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민주당보다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더 많이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뭐 네. 서로 저렇게 미워하지는 않는 뭐 그런 네. 분위기지만은 또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치하니까 좀 뭐 대면한 사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면한 사이. 네, 제가 지금 영상으로도 좀 같이 보여드렸는데 뭔가 이렇게 막 좋지도 나쁘지도 약간 애매한 상황이에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만 가지 감정이 좀 교차하는 뭐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얘기를 좀 이어가 보시죠. 그러니까 범야권이 맞는 것 같고요, 우선은. 그런데 범야권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뭐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점에 지적하는 것은 저희 동참하겠지만은 두 분 다 용꿈 꾸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네. 우리는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야당에 동참을 할 거다, 민주당에. 하지만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다 용꿈 꾸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하면서 또 같이 할 건데 용꿈 꾸는 사람들 아니야라고 하면서 제가 또 밀어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땡긴 것 같기도 하고 밀어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게 지금 스탠스가 성재준 의원님. 스탠스 이걸 어떻게 잡고 있는 걸까요? 아니, 저는 그냥 이준석 대표가 꿈꾸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조국 대표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니, 글쎄요, 뭐 누가 꿈을 꾸는지는 또 지켜보면 알겠죠. 근데 아까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준석 지금 이제 그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가 느꼈을 때 총선을 치렀던 그 배경 자체가 반도체 벨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분들은 뭐 반도체 벨트보다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반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이거를 통해서 이제 국회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습이 이제 그 당선된 직후에 했던 인터뷰에서도 대선이 3년 내에 있는 게 맞냐, 3년 있다가 있는 게 맞냐, 그 전에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바꿔 얘기해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도 염두에 뒀다라는 뜻인 건데 글쎄요, 저는 아까 전에 이제 뭐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점에 지적하는 건 동의하겠다. 그렇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지는 않겠다라는 의도로 얘기하신 것 같지만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도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염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봤었을 때는 글쎄요,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나 이준석 대표나 다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성재준 의원님은 용꿈 본인이 꾸는 것 같은데요?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 언론인이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 이준석 대표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고 오시죠. 이준석 대표는 용꿈 안 꿔요? 저는 안 꾸는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주입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머릿속에 뭐가 용꿈이 들어갔다 나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이어서 그 주입식 용꿈을 막 껐다 안 껐다 껐다 안 껐다 그런 이 사명감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지금.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나는 안 꾸는데 자꾸 주입을 한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래서 이게 들어왔다 나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합니다. 윤영걸 대표님. 예.
이 껐다는 겁, 꾸고 있다는 겁니까? 안 꾸고 있다는 겁니까? 뭐 본인도 생각은 있겠죠. 뭐 이번에 세석이지만은 네. 뭐 당 대표로서 뭐 성공을 했잖아요. 원내 입성에 성공했으니까 이제 40세가 넘으면 또 대통령 후보 출마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저 꿈은 꾸는 건 자유지만 꿈이 이루어지려면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좀 화해와 포용 뭐 이런 게 중요하지. 본인이 너무 좀 나서서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게 나중에 다 부메랑이 돌아와요. 그래서 뭔가를 이루려는 우리나라에서 용꿈 꾸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역경 극복 스토리, 하나는 또 치열한 시대 정신에 대한 아젠다 세팅 이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어떻게 보면 본인만 나와서 그냥 막 쉴 새 없이 어떻게 보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좀 진중한 이미지가 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용꿈이 가능하겠느냐. 지금 세석 당에서 뭘 하겠느냐. 그냥 운 좋아서 어머니가 요새 도와서 그냥 당 하나 챙겼는데 여기서 좀 자만하지 말고 더 좀 낮은 자세로 좀 더 겸손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다소 좀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셨어요. 원내 입성 축하한다. 하지만 앞으로 겸손하게 향후 22대 국회 해야 된다. 그래야 다음이 있다. 뭐 지금 그런 말씀을 지금 주셨어요. 다음 두 번째 인물 좀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 누구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입니다. 기사 같이 보기 전에 저희가 오늘은 목소리를 먼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뭐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검찰이 날 회유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민주당이 적극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어제 수원지검에 직접 항의 방문을 갔거든요.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사실이라면 정치 검찰이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그야말로 죽이기 위해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 수사 농단이자 중대 범죄 의혹이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무 행정이 국민과 이렇게 동떨어져 있습니다, 의원님. 일반 국민은 얼마나 뻔히 알면서 있습니까? 그리고 교도소장 나오라 그러세요. 말단들은 좀 가고 소장 나오라 그래. 문에서 이렇게 제기하는 게 맞아요? 규칙 갖고 오세요. 지시한 대로 따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판단 아니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지시 받으셨냐고요? 직속 판단 누구냐고요? 네. 민주당 지금 항의 방문을 한 겁니다. 근데 보면은 이걸 좀 보겠습니다. 네. 수원지검 앞에서 일단 규탄 기자회견 하고요. 수원구치소도 갔습니다. 네. 구치소도 가고요. 그리고 대검도 갔습니다. 대검에 가서 또 항의 방문을 하고 지금 곳곳을 다 지금 항의 방문을 하고 있어요. 조현산 변호사님. 민주당에서 사실 요번에 굉장히 아까 뭐 저희가 뭐 일면에서 양곡법 뭐 즉시 회부 본회의 바로 직회부 한 것도 전해드리긴 했는데 민주당에서 이번에 신경을 쓰는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지금 이 사안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인 겁니까? 현재로서는 최근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관련된 진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총선 이후에 이 문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어떻게 검사실에서 술 파티가 벌어지고 그것이 피고인의 그 회유와 협박을 위한 그런 창고로 이용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대략적인 시점과 대략적인 장소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으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내용을 모두 다 검토를 해서 진실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를 하고 진실 규명에 나서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이 수원지검 자체의 조사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대검 차원에서의 감사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구체적인 실체 파악에 나서는 게 온당치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게 단순히 수원지검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검에서도 이거를 해야 될 뭐 아까 국기문란 사건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어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뭐 실제로 정말 특검을 해야 되는 굉장히 큰 사안일 수 있습니다. 검찰청 안에서 술을 먹이면서 회유를 한다라는 게 진짜면 굉장히 큰일이겠죠. 그런데 또 이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술자리 회유 말 달라진 이화영.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말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장소를 다른 곳을 추가해서 3곳을 지목을 했고요. 날짜가 6월 30일이었었는데 7월 3일로 변경을 했고요.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화영 측 7월 3일 검찰청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작년 7월 3일에 이것도 약간 6월 30일에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근데 검찰은 그때 구치소에 있었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잠깐 보고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화영 측 검찰 얘기가 다르다. 서로 이게 입장이 다르다라는 거죠. 뭐가? 지금 영상 녹화실에서 술자리 갖고 회유 협박했다. 근데 우리가 교도관 전원 조사해봤는데 아니다. 검사 휴게실에서도 있었다. 그런 압박 전혀 없었다. 술자리 날짜 7월 3일이 유력하다. 그때 구치소로 이동했을 시간이다. 재판까지 이재명 보고 진술 유지시킬 목적으로 술자리를 가졌다. 6월 말에 이미 진술을 받아서 우리가 회유할 이유가 없었다. 내가 작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이거 얘기했는데 언론이 주목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럼 12월 옥중 서신은 왜 안 적었냐. 지금 부딪히는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가 달라요. 근데 조현산 변호사님. 변호사님 입장에서 진술이 달라지면 진술 신빙성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물론 법정에서 진술이 달라지게 된다면 진술 네. 신빙성에 대해서 의심을 충분히 가질 만은 하죠. 네. 그런데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발언의 경우에는 좀 달리 봐야 될 부분이 피고인의 입장이었습니다. 구속된 상태였죠. 수십 차례에 걸쳐가지고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네. 정확한 시점과 장소 다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특정 장소 뭐 헷갈릴 수 있죠. 검사실 그리고 진술 녹화실 그다음에 검사 휴게실 관련 아니면 창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장소에서 아마 조사를 받았거나 대화를 나눴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정 장소, 특정 시점에 대해서 다소 혼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렇게까지 거짓 진술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 동기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은 사실상 선고만 남아 있습니다. 이미 구형이 나왔어요. 중형이 구형된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오히려 본인이 이 책임을 감경하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거짓말보다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욱더 유리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것은 이것이 허위가 아니라 진실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조현산 변호사님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선거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재준 의원님. 아니 그거야 이재명 대표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바로 나서가지고 총선 전이야 이거 뭐 잘못 얘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걸릴 수도 있으니까 총선 끝난 직후에 갑자기 뭐 100% 진실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화영 지금 부지사에 대한 지금 이제 선고가 6월 7일에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단체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저는 아까 전에 뭐 지금 뭐 검찰청도 가고 대검도 가겠다라고 하시는데 어지간히 바쁘신 것 같은데 대파는 도대체 누가 키우나? 그렇게 대파 얘기하고 쪽파까지 얘기했는데 대파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사실 이화영 부지사의 얘기 같은 경우는 이 진술 말고는 지금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진술조차도 말이 안 맞아요. 네. 처음에 같은 경우는 날짜를 특정을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6월 30일이라고 얘기했죠. 검찰이 반박하니까 지금 7월 3일이라고 얘기합니다. 7월 3일 때 같은 경우 저녁에 또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 무슨 뭐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또 날짜가 언제 바뀔지 모르겠어요. 장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네. 처음에 같은 경우는 1315호 그 무슨 창고로 쓰였다라는 곳 거기서 뭐 했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같은 경우는 지금 1313호 검사실 안에 있는 진술 녹화실이라고 얘기했다가 그리고 또 지금은 검사 휴게실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음은 또 어디로 얘기하실지 제 집에서 마셨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게 말이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거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나서가지고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할까?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또 다른 기소, 또 다른 재판을 염두에 놓고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동기가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 동기가 왜 없냐? 명확하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관련해서 만평도 하나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지금 수원지검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앞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술과 연어회인가요? 네, 주면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자, 말해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연어회와 소주 그리고 진실 게임입니다. 네, 진실 게임의 영역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저희 다음 세 번째 인물 좀 가볼까요? 네, 마지막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홍세화 씨입니다. 홍세화 씨 관련 기사 같이 보시죠.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로 유명한 홍세화 씨죠. 저자 홍세화 씨가 별세했습니다. 네, 홍세화 씨. 사실 그동안 이 파리의 택시 운전사 말고도 뭐 빨간 신호등 등등 많은 책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책들이 나오게 된 이 배경에는 사실 프랑스로 망명을 가서 유신 체제에 좀 반대를 하다가 프랑스로 망명을 가서 거기에서 택시 운전을 하던 그런 과정들이 고스란히 본인 어떤 삶에 녹아 있었기 때문에 더 좀 유명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인 건데 홍세화 씨가 네, 지금 암 투병 끝에 결국 별세를 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볼까요? 네, 홍세화 씨 어떤 사람의 똘레랑스 관용을 우리나라에 알린 파리의 택시 운전사다라는 겁니다. 요걸 좀 보겠습니다. 홍세화 씨가 얘기한 똘레랑스가 뭐였냐라는 거죠. 차이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것, 관용보다 용인에 가깝다라고 말한 바가 있다. 홍세화 씨가 얘기한 똘레랑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좀 훨씬 무게가 느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